본인이 파고 들어간 분야에서 성인 수준의 어휘력에 도달해보는 경험인 거예요. 그 정도의 문해력으로 언제든 본인이 관심 있는 영역으로 비문학으로 확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이번 어휘 인력을 보면서 이제 특별히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어휘로 선정하신 적이 되게 좀 인상적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독해력이나 사고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문학 작품 속의 어휘들을 좀 선정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사람의 문해력을 키워가는데 시작은 항상 이야기인 것 같아요. 주인공이 그래서 결국 보물을 찾는지 못 찾는지가 너무 궁금한 그 이야기를 읽어나가는 것이 문해력을 키우는 기본이 되기 때문에 문학 작품을 통해서 어휘력을 키우고 그런 높은 수준의, 나아가서는 성인 수준의 문해력까지 도달하는 아이들은요, 그 정도의 문해력으로 언제든 본인이 관심 있는 영역으로 비문학으로 확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궁금해하는 것에서부터 이 기초 체력을 길러 나갈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문학 작품의 어휘로 선정을 하셨다. 그럼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듣다가 또 생각이 났는데, 사실 이제 사실 어휘, 독서 이게 굉장히 연관관계가 있다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책을 좋아하고 많이 읽는데 근데 어휘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고민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점에서 보면 꼭 독서량과 어휘력이 정비례하는 것 같진 않다는 생각도 드는데, 좀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아이들이 독서를 똑같이 많이 해도 아이들마다 눈에 보여지는 결과가 다른 이유는 이 아이가 가지고 태어난 것들, 그리고 매일매일 생활하는 것들, 그리고 똑같은 내용을 봤을 때 흡수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일종의 지능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도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럼 우리 애는 머리가 나쁘다는 얘기인가? 똑같이 책을 읽어도 흡수가 안 되니까 그럼 얘 공부 안 하고 뭐 하지? 뭐 시키지?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노출에 비해서 또 읽어온 책에 비해서 흡수되는 양이 아직은 적은 편이구나 라고 정도만 그냥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흡수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고, 그것을 부추겨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부스팅 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즐거운 독서, 그리고 독서를 통한 부모님과의 즐거운 대화 끝에 많은 어휘들이 기억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러한 부수적인 작아 보이는 노력들을 통해서도 아이들은 같은 독서를 해도 많은 어휘를 흡수하고 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다른 이제 질문이 하나 생각나는데, 이제 그런 독서가 어휘력으로 이어지는 맥락에서 예를 들면 읽는 책의 종류라던가 아니면 독서를 하는 방법이나 습관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점은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초등교실에서 보면 국어 교과서의 문학 작품을 읽을 때는 도대체 뭔 소리예요? 그리고 이거 무슨 뜻이에요? 라고 자꾸 물어보던 아이들이 그 아이가 알고 보면 이제 과학 똑똑 박사인 거예요. 그것도 과학 중에서도 어떤 분야. 네, 본인이 좋아서 열심히 더 파고들어 알기 위해 노력했던 분야에 대해서는 어휘량이 많아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분야를 자꾸 보고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은요, 성실하게 수업에, 교과서를 통해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수업 내용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만으로도요, 이 아이가 크게 구멍나지 않고 어휘를 채워갈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 아이의 부족한 어떤 영역의 어휘를 부모가 채워줘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대략적인 어휘를 교과서를 통해서 학년마다 단계마다 올려가고 있는 중에 보다 더 자신 있는 어떤 분야의 어휘를 나름 쌓고 있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를 더 파고들면 어휘력도 향상될 수 있다, 파고드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좋습니다. 어떤 맥락으로? 그 분야에서, 한 분야에서 본인이 파고 들어간 분야에서 성인 수준의 어휘력에 도달해보는 경험인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일이 흔치는 않지만 그걸 경험해본 아이들은요, 좀 다른 분야, 본인이 너무 싫어하거나 책으로 접하거나 좀 수업 시간 중에서도 유난히 별로 안 듣고 싶은 수업이 있잖아요. 그 수업에 대해서도 한 과목에서 얻었던 성취감과 그 성인 수준의 어휘력을 경험한 그 경험을 가지고 가볼 수도 있는 그런, 사실 공부는 태도잖아요.
태도가 전부잖아요. 네. 그 경험이 없던 아이들은 이거 해봤자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무엇을 위해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듣고 앉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도달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약간 이거 같아요. 그 우리가 뭔가 파고들고 뭐 소위 덕질을 하거나 네. 몰입을 하면 사실 그게 되게 어렵더라도 당길 수 있는 그 힘이 그 몰입함으로 인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 뛰기 때문에 좀 그런 흡수력이 뛰어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덕질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사실 어휘력에 대한 고민이 뭐 여러 가지 차원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많은 학부모님들의 그 결국 그 근심은 국어 시험인 것 같아요. 점수죠. 그래서, 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또 자녀분들 중학교 가시고 네. 또 이러면서 선생님도 이제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많이 하죠. 네, 요새 어떤 국어와 관련된 어떤 고민들 하고 계신가요? 사교육 없이도 학교 수업만으로 그리고 자기 주도적인 공부만으로 원하는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저의 어떤 가장 큰 궁금증이었어요. 목표였기도 했죠. 네. 그런데다가 제가 이제 살고 있는 저희 아이들의 친구들은 100% 네, 다 국어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도움을 받아서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도 불안한 마음에 또 애 끌고 다녔죠. 레벨 테스트. 국어도 레벨 테스트일까요? 그럼요. 진짜. 영어 유치원도 레벨 테스트 보는 세상에 네, 국어학원도 뭐 딱 들어가면 네. 뭐 어떤 걸로 레벨 테스트를 봐요? 일단 교과서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비문학 지문을 훅 던져주세요. 그러니까 수능형의 문제도 주시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2학년. 네, 그래서 내신을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 있나를 보시고 그 다음에 얘가 수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 독해력이 되어 있는가를 그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보시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서 가장 많이 생각을 했던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결국 얻고 싶은 것은 국어 때문에 발목 잡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잖아요. 내신이든 그 수능이든 미리부터 잡고 싶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려오다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이 비문학 걱정하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비문학이다 문학이다가 아니라 고등학교 3년 동안 문제풀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때 성적이 열심히 문제를 풀어도 성적이 오르지 않고 제자리다라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그 이전 시기인 중학교 그리고 초등학교 시기에 충분히 어휘력과 문해력을 올려놓은 상태로 고등학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상태에서 문제풀이 훈련을 통해 점수를 올려가는 건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이 문해력이 쌓여있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풀이 연습을 열심히 해서 고등학생이 된다고 해서 이 아이가 그 성적을 유지하거나 오르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병행인 거죠. 문제집도 활용하시고요. 문제집을 활용할 때는 국어 교과서,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과서와 그래도 같은 출판사의 문제집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족보닷컴을 통해서는 다양한 학교의 문제들을 최대한 많이 풀어보면서 내신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도 또 결국에는 어휘를 조금씩 쌓아가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고등학교 3학년 때 성적이잖아요. 네, 지금 중등 내신 뭐 100점 맞으면 너무 좋고 A 받으면 너무 좋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조금 멀리 보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말씀하신 걸 완전히 공감하는 게 저는 어차피 고등학교 가면 수능 국어를 문제풀이 어떻게 보면 스킬을 트레이닝 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는데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만 한다고 그건 사실 본질이 아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독해 문제집을 푸는 것을 국어 학습에 국어 역량을 키우는데 가장 큰 비중을 들이는 건 정말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그런 애들은 긴 호흡의 글을 읽는 역량이 안 돼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터득될 수 있는 역량들을 습득할 기회가 전 그렇기 때문에 좀 어릴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중학교까지는 국어 시험의 기술을 트레이닝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희 이제 초등 어휘 인력 365 얘기로 잠깐 돌아와서 이번 인력 중에 좀 꼭 소개해주고 싶은 날짜 어휘가 있으시다면? 네, 정말 한 땀 한 땀 골랐지만 3월 4일에 소개한 뭉클하다. 네, 뭉클하다라는 단어가 여러 의미가 있죠, 그렇죠? 딱 듣는 순간 뭔가 약간 뭉클해지죠. 네. 이 어휘만이 가지고 있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느낌을 대박, 짱이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오늘 일기를 쓸 때 일기를 이렇게 쓰는데 정말 오늘은 마음이 뭉클해졌다. 뭉클해진 하루였다. 오늘은 내 마음이 뭉클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런 어휘들, 새로운 어휘들이 아이들의 일기장에 막 이렇게 늘어갔으면 좋겠어요. 뭉클하다가 가슴이 갑자기 꽉 차는 듯하다 네. 라는 뜻인지는 사실 몰랐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거나 감동을 받았을 때 이런 좋은 표현이 있는데 더 써야죠. 그럼 이제 그 어휘와 관련된 뭐 유의어나 반의어나 예문도 이제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들어있지만 또 이번 그 인력에는 선생님의 어떤 그 메시지가 네. 뭔가 담겨 있다고 하던데 어떤 건가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영어 인력을 내보니까 아이들이 그 단어의 뜻도 궁금해하지만 사실은 거기 적혀 있는 메시지를 굉장히 열심히 읽고 그걸 넘겨보는 재미가 되게 컸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메시지인데요?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직접 주는 메시지로 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뭉클하다라는 단어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냐면 하루를 보내다 보면 갑자기 뭉클한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만난 소중한 친구들, 맛있게 먹은 음식들,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고맙고 행복한 마음에 가슴이 뭉클해진답니다. 해서 이 메시지 안에 뭉클하다라는 그 단어를 2번을 사용을 하고 비슷한 어휘로는 울컥하다가 있고 또 헷갈리는 표현에는 몽글하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다라는 것들을 한쪽에다가 담아주어서 아이들이 뭉클하다 하나 봤는데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네. 이렇게 알도록 해주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아이들이 이제 겨울방학 앞두고 있는데 아이들의 좀 독서, 글쓰기, 어휘력 등과 관련해서 방학 때 좀 꼭 추천하고 싶은 거 얘기를 듣고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방학 때는 그간 시도해보고 싶었으나 너무 바쁘고 졸리고 피곤한 우리 아이를 보면 시도하지 못했던 새로운 루틴을 시도해보는 시기로 딱인 것 같아요. 네. 특히 겨울이 좋은 이유가 춥고 갈 데가 없어요. 그런 집안에서의 시간이 길고 또 겨울방학이 제가 가장 긴 학교를 봤는데 9주더라고요. 9주. 97에 63일입니다. 네. 63일 동안 우리 아이들은 좋은 습관을 정말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방학 시작하는 첫날부터 모든 것을 확 시작하지 마시고요. 첫 주는 일단 애가 좋아하는 책 읽기 습관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어휘 인력도 한 장씩 넘겨보고 또 그 다음 주 되면은 또 약간 또 풀어주려고 하니까 이제 만화책도 좀 보고 그 다음 주 되면은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는 매일매일 루틴을 가지고 이 문해력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글쓰기도 한번 해보고 그러다가 또 구정이 오죠? 그럼 좀 풀어졌다가 네 다시 구정 지나고 정신 차리고 또 책 글밥도 올려보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겨울방학에만 그런 문해력을 해요가 아니라 겨울방학에 시작한 문해력 루틴을 학기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학기 중에 시작하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방학 때 시작해서 그냥 쭉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좀 새로운 습관이나 루틴을 쌓는 기간, 쌓아보는 기간, 시행착오를 겪어보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이은경 선생님 모시고 우리 아이들 어휘와 어휘 노출, 어휘 학습과 관련된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네, 제가 그 어휘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보다 넓은 세계를 가진 어른이 되어야겠다. 아이는 내 이상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계기를 주는 책이 있었어요. 언어를 디자인하라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프롤로그 제목이 당신 언어의 레벨이 당신 인생의 레벨이다 라고 뼈를 때리세요. 갑자기 기분이 안 좋죠? 아닌가? 서울대는? 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단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해주시면서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곳이 한 군데 있는데요. 어디냐면요. 언어는 습관이자 관성이다. 습관적인 단어만 사용하면 사고도 거기서 단절된다. 거듭 강조하지만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사고도 바뀌지 않는다. 생각은 언어라는 다리를 건너야 비로소 세상으로 나오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 타성에 젖은 생각을 흔들어 깨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사용하는 언어를 바꾸는 것이다. 언어는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그릇의 크기가 곧 생각의 크기이고 그릇이 바뀌면 거기에 담는 생각도 달라진다. 언어가 풍부해지면 새로운 의미를 상상하고 창조하는 놀이를 즐길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이 결국
큰 그릇을 가지고 보다 넓고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진 어머님들이 이 채널을 지금 구독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우리 아이 인생의 레벨, 인생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어휘는 강력한 것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어휘력, 나아가서 문해력, 독해력, 나아가서 사고력,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아이의 세상을 넓혀주는 그 어떤 고민을 해소하시는 데 답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는 다음번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조작가 이은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